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희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저랑 같이 손해평가사 1차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첫 시간이니만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학습을 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개요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 1차 제2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농어업 재해보험 법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농업이 어떤 것인지 또 어업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제 주가 되는 거는 이 보험이에요. 보험. 이 보험인데 어떤 거 관련된 보험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보험이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농업과 어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해당되는 법조항들이 있고요. 법조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대통령령이나 장관의 어떠한 부령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손해평가 요령, 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 안에 법과 시행령과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게 법조항으로 따지자고 하면 약 100개 정도의 법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손해평가 요령에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손해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율 산정해서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제 보험금에 대한 산정하는 방법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출제하는 부분들도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이 또 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다 이제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법을 가장 중요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손해평가 요령을 공부하시면 약 한 80점 정도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행령에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단 시간에 이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랑 같이 함께 공부하는 이 과목은 전략적으로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아주 무난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도 합격하시고 2차 시험도 합격하셔야 되는데, 이 2차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이 손해평가 요령에 들어가 있어요. 요령에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미 기존에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1차와 2차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법조항 관련해서 우리가 1차 1과목에 있는 상법 보험편 같은 경우는 이 상법에 대해서 또 보험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손해평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 보험 관련해서 뭐 설계사분들, 무슨 보험에 대해서 뭐 계리사, 보험에서 어떤 손해사정사, 이 다양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과거부터 시험을 봐왔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판례 같은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 농업재해보험 관련돼서 부분들은 기존에 기출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손해평가사만 이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법조문 중심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분석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 법조문도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서로 법과 시행령이 엮여 있거나 아니 법과 손해평가 요령이 엮여 있거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법을 중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그 다음에 시행령을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분명히 80점에서 88점, 거의 90점 정도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업을 원활하게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해당되는 법 조문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런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볼 거는 농업재해보험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농업에 대한 부분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어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손해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먼저 각각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나와요. 목적과 정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목적 같은 경우에서도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법조항을 보면 이 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농어업입니다. 농업과 어업에 대한 재해보험법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첫 번째,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의 안정성. 두 번째, 생산성 향상이 이바지라고. 세 번째,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에 대한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1번, 2번, 3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걸로 이미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법조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주어,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되는 서술어,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서술어미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꿔서 내게 되면 그러니까 A가 B에게 뭘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B가 A에게 해줬다. 그럼 이제 반대의 의미가 되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조항들이었는데 해야 한다, 본다, 간주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강제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선택사가 있는데 해야 한다, 본다라고 하는 거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면 해야만 된다라고 하니까 선택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1과목에 대한 상법 보험표는 결국은 우리가 보험 계약자, 그 다음에 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어떤 보험자, 이제 이런 부분들만 대부분이 나와서 끝나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당사자가 계약자랑 보험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계약에 대한 보험 원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농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보험 관련돼서는 해당되는 대상들이 많이 나와요. 당연히 뭐 계약자, 피보험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나올 건데 그걸 우리는 재해보험이니까 재해보험 사업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재해보험 사업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구성들. 그 다음에 이게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또 재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보험자에 대해서 하는 게 이 정책보험인데 이 정책보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함으로써 또 구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보험은 개인과 보험회사 간의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정책보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보험자한테, 국가가 계약자한테, 또 지방자치단체나 또 행정기관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상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상 인물이 누가 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상 인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당되는 어떤 저희가 암기해야 되는 것들 하나하나 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거를 암기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냥 그 보고서 틀린 걸 찾거나 맞는 걸 고르는 시험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갖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농업 파트와 어업 파트로 구분할 수 있겠죠.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목적물이 농작물, 임산물, 그다음에 가축이네, 가축. 그다음 어업 관련된 부분은 양식, 수산물. 관련해서 농업용 시설물. 관련해서 어업용 시설물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농작물과 임산물, 이제 이 부분들은 논과 산에서 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이나 밭이나 산에서 자라는 게 해당되는 농업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다가 가축에 대한 파트가 같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물에서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수산물은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인공적으로 양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작물도 야생에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조방 재배하거나 그냥 야생에 있는 것들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재배하고 작물을 키우고 그런 경우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축도 막 방목해서 하는 거 안 되고요. 어느 축사 안에서 그 제한된 공간에서 사육을 하는 경우만 가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식도 양식을 해야 하는 수산물이지 이게 어떤 수산물? 만약 이게 자연수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축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축산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된다? 아닙니다. 이거 법조항은 해당되는 문구랑 다른 문장의 명사가 들어가면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한다. 한번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정의 부분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또 기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보셨다시피 기출문제로서 대부분 출제가 거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먼저 이 농업재해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해가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농업과 어업에 관련해서 이게 좀 너무 그러네요. 우선 밑에다가 쓴 다음에 위에 걸 보도록 할게요. 농업에는 우리가 농작물, 임산물, 가축 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업 파트에서는 양식, 수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의 차이예요. 그냥 보장하는 건 비슷한데 해당되는 명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떤 부분으로 기억을 하냐면 이러한 양식 시산물, 아니, 농작물과 임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무슨 태풍이 불거나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일반적인 공기와 온도와 어떠한 비와 그러니까 수분과 광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재해라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어떠한 새나 짐승에 의해서 어떤 밭작물이나 논작물의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승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새와 짐승에 대한 피해를 조수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죠. 화재. 그 다음에 이 농작물과 임산물은 어떠한 게 있냐면 병해나 충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병해와 충해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쳐서 병충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충해 피해를 입나요?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고 가축도 질병에 걸렸다고 하지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거나 어떤 충해에 대한 피해가 이제 질병에 대한 것들 하나에 대한 것들이 이런 농작물과 임산물에는 그렇게 적용하더라. 식물에는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병해나 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충해라고 할 거고요. 가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가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짐승이잖아요. 근데 짐승이 짐승을 해했어요. 그럼 그걸 보장해 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을 해하는 거는 보장해 주지 않겠다. 근데 짐승이 식물을 해하는 거는 보장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신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해에 있는 게 병해나 충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소해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양식수산물도 포식자 관계가 있잖아요. 포식자 관계가 있어요. 그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 먹을 수 있고 또 물고기들을 새가 와서 잡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짐승에 대한 일종이라는 거, 생물이니까 어류도 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데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부분들은 보장을 못 해준다.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부분은 보장해 줄 거고요. 역시나 우리가 이것도 생물인데 병충해가 있지 않고 질병으로 이제 표현하면 질병.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이게 뭐 수산 질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법령에는 질병이라 되어 있으니까 질병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나오네요. 우선은 이 농작물과 임산물은 식물인데 나무나 또한 그 식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병충해라고 한다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수에 대한 새나 짐승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과 임산물만 보장을 해준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단골 문제다 보니까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축이나 양식수산물은 동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즉 조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고 대신 질병에 대한 것들은 보장해준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농작물과 임산물과 이 가축에 대한 파트, 여기가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이었고요. 거기에 농업과 관련된 시설물에는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기까지에다가 어떤 농작물과 임산물에는 병충해를, 그다음에 가축에는 질병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눠서 양식수산물과 어업용 시설물, 각각 해당되는 시설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조수에는 없고 화재,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게 서로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으로서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이에 해당되는 재해가 발생하여서 어떤 피해를 할 거냐면 이 재산 피해. 그래서 이거 농작물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 이거 어떤 경우냐면 과거에 큰 태풍이 오고 어떤 큰 재난이 왔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이 없었을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이 부담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농촌이나 어촌이 피폐해지고 경제가 쑥대밭이 된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요. 그래도 그게 회복이 안 됐던 것을 이러한 농작물이나 어떤 농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이런 재해보험을 만들어 줌으로써 약간의 돈들을 넣어서 어떤 보험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피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았던 금액을 가지고서 피해를 입은 농가나 어촌에 지원을 함으로써 거기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내년에 또 농업이나 어업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포인트는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재산과 관련된 게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손해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오답으로 인명피해다, 그런 것들이 나온 오답이에요. 그래서 오답으로 나왔던 게 여기에 인명피해, 오답입니다. 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수원에 있는 사과수원에 있는 사과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농민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가축이 있으면 가축이 축사가 있으면 그 소나 축사를 보장해 주는 거지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네요. 보험 가입 금액부터는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험 가입자가 있고요. 가입자. 그 다음에 이 상대적으로 어떤 우리가 재해보험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 재해보험 사업자가 존재해요. 여기는 보험에 대한 가입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또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손해율이 크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뒀냐면 이 재해보험에 대한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를 뒀어요. 지금 현재 국가가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른 보험 회사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안고서 진행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때 보험 가입자가 이 재보험 사업자한테 납부하는 게 무엇이다? 보험료. 그 다음에 이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한테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처음에 계약을 할 거잖아요. 어떻게? 약정을 통해서
약정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험금을 줄 때, 그러니까 보험료는 얼마나 받을 거고 보험금을 얼마나 줄 거냐. 이때 이 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 말 그대로 보험금을 줄 때 그 최대로 지급이 가능한 금액을 우리가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무엇이다?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대상이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또 누가 누구한테 내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가입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어떻게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의 최대 한도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네요. 최대로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로써 누가 이런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에 어떤 걸 했다? 이 약정을 통해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부합 계약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다 약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약관에 따라서 어떤 보험 가입자가 그걸 이제 승낙함으로써 그걸 이제 서명함으로써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 약정이라고 하는데 그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서로 약정을 해서 정한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보험료 나오네.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역시나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 이게 서로 당사자예요. 간에 서로 약정에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험금을 볼게요. 보험금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주잖아요. 역시 약정에 따라서. 그래서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어떤 피해? 재산 피해입니다.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역시나 약정에 따라서 누가 준다?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게 최대 한도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게 나오는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간단히 보면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이제 시범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본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이게 보험으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손해평가는 잘 할 수 있는 건지, 계약자들한테 농민들이나 어민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시범 사업은 3년 내지 5년 정도를 아마 이제 주산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그게 타당성을 검사해보고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농업 재보험에 대한 어떤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1번, 두 번째 보험 실시에 대한 가능성. 여기 보험 실시의 가능성은 보험을 했어요. 그럼 가입자도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급되는 보험금도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손해평가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객관적이 되어야 돼요. 손해평가를 못하고 보험금 지급 못하고 가입자가 없고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효용성이나 실시 가능성을 어떻게 한다? 검증하기 위해서 기간도 일정한 기간 전국이 아니라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 반드시 어떠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한된 지역에서 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학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개정이 돼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심의회가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가 있었고 어업재해보험 심의회가 있었던 게 어업재해보험의 심의회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그 심의회에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이게 농업과 어업을 또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5개년 단위로 해서 5개년 단위로 5년마다 기본적인 계획을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계획이 이제 시행 계획이 되는 거예요. 1년마다 하는 게 시행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기본 계획과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어떠한 기본 계획과 그다음에 1년마다 시행하는 시행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2024년도에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올해 기본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앞으로 손해평가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손해평가사 관련된 재해보험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 주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품목을 많이 늘리겠다. 지역도 많이 늘리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시험을 빨리 합격해야 돼요. 왜냐면 공부할 양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두 중에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2027년 정도, 2027년이나 2028년 정도부터는 어떻게 한다? 시험을 손해사정사처럼 경년, 2년에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또는 선발 예정 인원을 두고 어떠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을 공지를 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지금 같이 공부한 김에 이번에 합격을 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의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배출된 인원들도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 배출된 인원들이 이제 교육도 어느 정도 받고 현장 이제 경험도 쌓여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질 좋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더 선별해서 뽑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원에다가 새로 보강되는 인원을 그렇게까지 늘리지 않겠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같이 공부하셔서 이번에 같이 합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데 이런 계획을 누가 하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장이고 어업과 관련돼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장일 거잖아요. 각각 거기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써볼게요. 농업, 여기 보면 농작물, 림산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래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무엇을 하냐면 이런 농작물과 임산물을 하는 거예요. 축산, 가축.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농작물과 임산물과 축산물, 가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식품부 장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할 건데 이게 너무 길고 우리는 또 학습할 때 효율적하기 위해서 그냥 농장이라고 우리 그냥 할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농장.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가 해장이라고 이제 표현할 겁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냥 해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각각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할 건데 이것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심의회 어떤 거 농업과 관련된 재해에 대한 보험에 대한 심의회를 두고 그 다음에 어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는 어업 재해보험 심의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분과가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냐면 이 수산업과 어촌발전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업재해보험 심의회에서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거 오답으로 뭐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강제조항이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보험을 우선 구분해서 사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보험에서 이런 걸 준비한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암기가 좀 편하세요. 먼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 및 목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평가할 건지 발전 방향 및 목표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런 보험에 대한 종류 및 이 종류에 대해서 가입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번에 나온 기본 계획도 뭐 촉진화를, 그러니까 보험 가입 촉진 어떤 그런 제도를 많이 두어서 가입률을 많이 높이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 제고 방안 높이겠다.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도 확대를 하고 품목도 더 늘리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여 개 되는데 약 한 80여 개 정도까지 더 순차적으로 더 늘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도 세 가지 품목이 늘어났어요.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된 거 2개, 사업과 관련된 게 2개씩 있다. 그 밖에 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장 또는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나머지 뒤에 부분은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과 목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그 다음에 재보험에 대한 가입률 제고 방법이나 방안이나 그 다음에 대상 품목에 대해서 품목 및 대상 지역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농장과 해장은 이렇게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경우 뭐 통계 자료 같은 걸 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통계 자료. 그다음에 농장 또는 해장은 이 수립을 시행에 위해서 필요할 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뭐 각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이 법에 대한 관련돼서 뭘 정하고 하는 거는 다 대통령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일하게 어떠한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장관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손해평가 요령 손해평가 어떻게 할지 그런 요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손해평가를 하는 요령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들 중에는 아무튼 장관이 그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서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변경되어 있는 재보험 등의 심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설명할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